안녕하세요. 2022년 5월 4일 티묵 모닝입니다. 오늘은 꼭 짧게 콤팩트하게 간다. 스마트폰에서 각종 어플 결제하면서 쓰시나요? 결제 방식 바꿔야 2,300원 아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견제 이유를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구글 마켓 같은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즉 앱이라고 부르는 걸 다운받아서 쓰다가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나 영상 또는 추가 결제가 필요한 무언가 때문에 그 앱 안에서 결제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번거롭더라도 컴퓨터나 그 앱을 개발한 회사의 홈페이지 등의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별도로 결제하시는 게 더 저렴하게 결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를 통한 웹에서 결제한다고 해서 웹 결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고요? 앱 안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고 관리하게 해준 마켓한테 상당한 수수료를 추가로 줘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갖고 있죠. 컴퓨터의 윈도우 같은 거 말인데요. 그리고 그 운영체제가 설치된 한국 기준으로는 삼성의 갤럭시 폰이나 기타 폰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려면 특별히 알아보고 찾아보고 다른 마켓을 찾지 않는 한 구글이 만든 구글 마켓 같은 걸 이용할 겁니다. 즉 대부분 이미 설치된 기존 마켓을 쓸 거고, 그럼 앱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서비스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상 선택권이 있나요? 없죠. 이 마켓에 올려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다운로드 되게 해줘야 팔리게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당연히 이 마켓을 아는 이 예제에서는 구글이 잘 알고 있겠죠. 너희 선택권이 없지 하하 하면서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앱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뭔가 결제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구글은 마켓을 통해 앱이 설치, 관리되고 서비스되도록 도왔으니까 그런 결제가 일어날 때는 우리한테 항상 수수료를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앱 내에서 결제할 때는 구글, iOS의 경우에 애플이 만들어준 결제 시스템을 쓰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인앱 결제라고 부릅니다. 이거 쓰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던 내에서 무언가 결제하게 되면 그 결제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자동으로 마켓을 만든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또 조건 하나, 앱에서 다른 결제 방법을 알려주거나 사용하지 말고 말이죠. 즉 우리 결제 시스템만 써야 함이라는 거예요. 사실 마켓을 제공한 노고가 있으니 마켓 만든 쪽에 수수료 받을 수도 있긴 한 건데 소비자 선택권을 날려버리는 행위입니다. 만약 앱 개발한 쪽에서 나는 그래도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쓸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글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켓에서 앱을 6월부터 퇴출시켜버리겠다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앱을 제작해서 제공하는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줘서라도 마켓에 남아있어야 하니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앱을 판매하는 입장에선 이 수수료를 그대로 또는 조금 할인해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에 얹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수수료 수준인 14.7%에서 20% 정도의 가격을 앱 내에서 결제하는 가격에 한해서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럼 결국 소비자들이 이만큼 비용 부담을 더 안게 되는 거예요. 앱 내에서 결제를 하게 된다면 말이죠. 이를 계산해 봤을 때 5월 3일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에 따르면 최대 2,300억 원 수준까지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앱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쉽게 말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음악을 구매하거나 구독해서 듣는 어플이라고 친다면 그 구독 결제나 음악 구매를 앱 내에서 하지 말고 이 서비스를 만든 회사 홈페이지나 다른 결제 과정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내 계정으로 별도 결제하는 편이 14.7%에서 20%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결제하지 않고 저렴하게 기존의 가격 그대로 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앱 제작 회사에서는 다른 결제 과정을 알려주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켓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들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앱 내에서 결제할 일이 있으면 혹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따로 결제할 수는 없을지 한 번쯤은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앱에 대한 선택권 없는 추가 수수료 부과, 그리고 심지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쓸 수 없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과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니까요. 국가가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2020년인 재작년부터 박 터지게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구글은 국가의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를 방지하려 만든 법안이 최근 나왔는데도 이걸 우회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자신들이 수수료 부과한 결제 방식만 강제하도록 쓰도록 만들고 있는 상태인 거죠. 독과점의 무서움과 최근 전 세계에서 시장 지배적인 빅테크에 대한 견제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참고로 제가 최근에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 법안, 디지털 시장 법안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이 인앱 결제 문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왜 빅테크에 대한 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물가가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져온 이유는 물가가 오른다 하는데 우리들 입장에서 언제와 비교해 심각한 수준인 건지, 그리고 그걸 뜯어보면 발표 자료 속에서 이런 게 많이 올랐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데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022년 4월 한국의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전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솟은 셈입니다. 한번 정확히 볼까요? 5월 3일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를 통해 볼 수 있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즉 2021년 4월 대비해서 4.8%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2008년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4.8%에 이어서 13년 만에 처음인 수준이죠. 아직 우리가 느끼기엔 금융위기가 터졌어 라고 느끼지는 않을 텐데요. 물가 상승은 이미 그 정도 수준으로 한국 국민들 역시 압박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그가 터져서 경기 침체가 왔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영향을 받았던 것이라면 이번에는 물가 상승이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경기 침체나 투자시장 하락 등이 만들어지느냐 같이 순서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이 먼저 찾아왔는데 그 수준이 금융위기가 먼저 온 수준과 같구나라고만 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여기서 뜯어볼까요? 소비자 물가 발표 자료 안을 들여다보면 생활 물가 지수가 있는데요. 이건 소비자들이 자주 찾고 많이 구매하는 상품들 또는 많이 찾진 않지만 가격 변동이 급격한 것들 위주로 물가를 체크한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도 더 우리들의 식생활, 장바구니와 그나마 가깝겠죠. 이거 딱 가격 오르면 우리가 바로 으악 왜 이리 점점 비싸죠? 느끼는 상품들 위주로 물가를 계산해 본 거니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8% 상승했던 것에 비해서 생활 물가 지수는 5.7% 상승을 했는데요. 역시 우리들 먹고 사는 물건 가격들이 좀 더 크게 올랐다는 의미겠죠. 5.7%보다 더 올랐어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솔직히 속으로 느끼기엔 그렇고요. 근데 이건 많은 물건들을 놓고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5.7%가 집계됐다는 건 5.7%를 한참 상회하는 상승률을 띈 물건들도 있다는 거니 그러려니 참고로 생활물가 지수는 2012년 3월에도 5% 올랐었는데요. 4월은 그보다 더 오른 것이죠. 상황 쉽지 않죠? 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로 돌아와서 그럼 이 4.8% 속에서 무엇이 그렇게 작년보다 5% 가깝게 오르는데 영향을 줬을까요? 첫째로는 공업 제품이 7.8%나 올랐습니다. 이 공업 제품 안에는 휘발유, 경유, 컴퓨터, TV 등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중 다양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휘발유가 28.5%가 상승을 했고요. 경유는 42.4%가 상승을 했어요. 둘 다 우리들의 차량에서 주유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자원이죠. 먹고 살기 위해 출퇴근하고 바람 좀 쐬려고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약 30%가량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서비스의 물가도 3.2%나 상승했는데요. 이건 그나마 적게 상승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왜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소비자 물가 같은 지수를 계산할 때는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휘발유랑 미용실 서비스랑 돼지고기랑 전기료를 1대1대1대1의 비중으로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물품의 비중을 더 많이 두고 물가 지수를 계산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첫째로 서비스 물가고 그 다음이 방금 살펴본 공업 제품 물가입니다. 대략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서비스 물가인데 이게 3.2%나 상승을 하면 전반적인 지표를 올리는데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 물가라는 것도 조금만 뜯어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2021년 4월 대비 개인 서비스라는 항목이 4.5%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개인 서비스라는 항목 안에는 외식을 포함해서 개인이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밖에서 음식 사 먹고 서비스 이용하는 거 비싸졌다 싶으시죠? 그게 여기 포함됩니다. 참고로 이 중에서도 외식만 떼어놓고 보면 외식 물가는 6.6%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물가 집세 같은 경우에도 2% 정도가 올랐습니다. 집세의 금액 비중이 우리 삶에서 보통 낮지 않은 걸 생각하면 이것도 삶에 영향이 크겠죠? 왜냐면 가격이 엄청 비싼 게 2% 오른 거니까요. 자, 통계청 자료라는 거 보기에 골치 아플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같이 뜯어놓고 보니까 어떤 물가가 올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비자 물가가 집계가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영향을 앞으로도 우리가 받겠구나 라는 거 느낌 갖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거 정리 한번 해보면 첫째는 빅테크 견제 이유, 이제 모르면 그냥 우리가 10% 20%씩 주머니 털리면 된다는 걸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진척 중에 또 한 번 강조되고 있어서 이야기를 가져와 봤고요. 둘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주로 어떤 물가들이 우리 주변에서 올랐고 우리들은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숫자 기반으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통계청 분들께서요.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안 잡아도 오늘도 짧고 콤팩트 실패한 것 같은데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